챕터 1 보험 설계사의 탄생. 수사일지 1973년 9월 5일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소속 김태우 경감. 보험회사 관련 문의사항을 접수했다. 한국생명보험 한강지점에서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 박명자 나이 47세에 대한 신원 조회가 들어왔다. 정식 절차를 거쳐 입사했으며 특별한 전과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졸업 학력에 이혼 경력이 있고 현재 김영철이라는 남성과 동거 중이다.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특히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판매 실적도 우수한 편이다. 고객들의 가정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박명자라는 사람도 그런 경우인 것 같다. 47세 나이에 새로 시작한 직업치고는 꽤 성공적인 것 같다. 동료들 말로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다고 한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특히 상품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잘해준다는 평이 많다. 이혼 경력이 있다고 하니 아마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지일 것이다. 물론 지금은 김영철이라는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니 보험 설계사 같은 직업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보험이라는 것이 참 묘한 상품이다. 작은 돈을 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사고가 나야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안정감 말이다. 요즘 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려는 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 특히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보험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지도 않을까? 큰 돈이 걸려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의 목숨의 값을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박명자 같은 보험 설계사들은 고객들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게 된다. 누가 얼마나 벌고 누구에게 빚이 있고 가족관계는 어떤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자세히 파악한다. 누가 아프고 누가 건강하고 누구에게 지병이 있는지까지. 이런 정보들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그냥 기호일 뿐이다. 박명자는 성실한 보험 설계사고 고객들도 만족해한다. 별다른 문제가 있을 리 없다. 그냥 평범한 보험 설계사일 뿐이다.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인다. 보험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사람의 죽음이 곧 돈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으니까. 때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오고 가는 일이니까. 아마도 내가 형사라서 그런 것 같다.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게 된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사람.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사 기범이었다. 그때부터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다. 한강시도 평화롭고 큰 사건 사고도 없다. 이런 평온함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안전하게, 경찰도 평온하게. 보험 설계사 박명자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며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도 별다른 사건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별다른 신고 전화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놀라운 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선량해 보여도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1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사건들도 많았다.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일들까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직접 봐왔다.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언젠가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니까. 사소한 것도 기록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메모장에 적어두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지금은 그저 일상적인 신원 조회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큰 사건의 시작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내일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박명자라는 이름을 기억해두자. 아마도 다시 듣게 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챕터 2 첫 번째 범행 친구의 죽음. 수사일지 1974년 10월 13일 한강시 서구에서 의문의 급사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수연, 나이 45세로 박명자의 친구였다. 집에서 우유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청산가리 중독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살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았다. 유서도 없었고 평소 자살할 이유도 없었다. 박명자가 사건 직전 피해자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가 박명자로 되어 있었다. 보험금은 600만 원 상당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기 정수연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 청산가리 중독이라니 어떻게 그런 톡국물을 구했을까? 더 이상한 것은 보험금 수익자가 친구인 박명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게 일반적인가? 박명자를 만나봤는데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다. 평생 친구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도. 정수연 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청산가리를 구했을까? 일반인이 그런 독극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특별한 용도가 있어야 하고 신고도 해야 한다. 정수연 씨가 그런 독극물을 구할 이유가 있었을까? 박명자가 사건 당일 정수연 씨 집을 방문했다는 증언이 있다. 오후 3시경에 왔다가 4시경에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정수연 씨가 쓰러진 시간이 오후 5시경이다.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다.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자가 톡극물을 구입한 기록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정수연 씨 남편을 만나봤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그런데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600만 원이면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이니까.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왜 아내가 친구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을까? 정수연 씨 남편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박명자가 보험 가입을 권했을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박명자는 정수연 씨에게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약의 경우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데 정작 수익자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다. 하지만 정수연 씨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속았다고 해도 증명하기 어렵다.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다. 박명자라는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다.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죽였을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박명자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수연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박명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겠다. 박명자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챕터 3 언니 일가족의 참극. 수사일지 1975년 2월 3일 한강시 남해군에서 화재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박순옥 박명자의 언니, 남편 김덕호, 딸 김영미 13세이다. 새벽 1시경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남편 김덕호는 평소 중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 석유 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호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린 것으로 초기 판단했다. 특별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명자가 언니 가족 명의로 가입시킨 보험금은 1,500만 원이었다.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다. 박명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으나 300m 떨어진 사촌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일기. 또 박명자 주변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친언니 일가족이다. 화재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정말 참혹했다. 온 가족의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다. 특히 13살 딸아이가 불쌍했다. 박명자는 사건 당일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화재가 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아침에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까? 또 다시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있다. 1,500만 원이면 당시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다. 박명자가 언니 가족 모르게 가입시킨 보험이라고 한다. 언니도 그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정수현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 박명자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화재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석유 난로가 넘어져서 불이 났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김덕호 씨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실수로 난로를 건드렸을 것이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만약 박명자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화재를 일으켰을까? 사촌 집에서 잤다는 알리바이도 있고. 하지만 300m 거리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깊은 밤에 몰래 다녀왔을 수도 있다. 박명자를 다시 만나봤다. 언니 가족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오열했다. 하지만 역시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도 언니가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고. 정말 그럴까? 보험 설계사가 고객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자신의 친언니인데. 그리고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보험인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김덕호 씨의 중풍 상태를 확인해봤다. 평소에도 거동이 많이 불편했다고 한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난로를 만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석유 난로는 거실 한가운데 있었다. 김덕호 씨가 잠든 곳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다. 중풍 환자가 밤중에 그곳까지 가서 난로를 건드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난로를 넘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박명자일 것이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현장에 남은 증거가 거의 없다. 박순옥 씨의 남편과 딸도 함께 죽었다. 만약 박명자가 범인이라면 정말 냉혹한 사람이다. 자신의 조카까지 죽인 것이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 사촌집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 박명자가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 중간에 나간 적은 없는지. 하지만 깊은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으니 확인하기 어렵다. 박명자가 몰래 나갔다 왔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보험금 1,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다. 그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정수현 씨 사건과 이번 사건을 종합해보면 패턴이 보인다. 모두 박명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있다. 그리고 모두 의문스러운 죽음이다. 이제는 확신한다. 박명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치밀하고 교활한 범인이다. 앞으로 더 철저히 수사해야겠다. 박명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추가 범행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다. 박명자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꼬리를 잡을 수 있다. 언니 일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특히 13살 영미가 불쌍하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챕터 4 시동생의 급사. 수사일지 1975년 5월 12일 한강시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급사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김준호, 나이 38세로 박명자의 시동생이었다. 음악다방에서 박명자와 만나 사업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우유를 마신 직후 의식을 잃고 곧바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역시 독극물 중독으로 확인되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심장마비로 추정했으나 정밀 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김준호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은 4,400만 원이었다. 박명자가 시동생 몰래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족들이 실제 보험 금액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박명자는 4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줬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4,400만 원이었다. 일기. 이제는 확신한다. 박명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세 번째 사건이다. 모두 박명자 주변 사람들이고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있다. 그리고 모두 독극물이나 화재로 사망했다. 이번에는 시동생이다. 사업 상담이라며 다방으로 불러내서 우유에 독을 탔다. 정말 치밀하고 냉혹한 범행이다. 가족도 서슴없이 죽이는 악마 같은 여자다.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4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탐욕이 너무 커서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이다. 10배나 차이 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김준호 씨의 부인을 만나봤다. 남편이 형수와 만날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려고 했을 것 같다고 한다. 형수가 보험 일을 하니까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형수는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을 권했다고 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두라고. 그리고 40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설명했다고. 김준호 씨 부인은 40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형수 말을 듣고 가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이 4,400만 원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기뻤다가 이내 의심스러워졌다고. 왜 형수가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가 왜 자신이 아니라 형수일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고를 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이모가 우리 모르게 보험을 들었을까? 보험금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수익자가 이모로 되어 있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박명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시동생과 만난 이유, 보험 가입 경위 거짓말을 한 이유.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박명자는 여전히 태연했다. 시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되어서 보험이라도 들어주려고 했다고.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다고. 그럴듯한 변명이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세 번의 사건이 모두 우연일 리 없다. 박명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연쇄살인이다. 독극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약용이라고 신고하고 청산가리를 구입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박명자 같은 사람이 농약을 쓸 일이 있을까? 명백한 거짓 신고다. 음악다방 사장에게도 물어봤다. 그날 박명자와 김준호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박명자가 우유를 주문했고 김준호에게 권했다고 한다. 형수가 사주는 우유라며 고마워했다고. 그런데 김준호가 우유를 마시고 나서 금방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더니 쓰러졌다고. 박명자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다고. 구급차를 부르자고 할 때도 조금 늦었다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명자라는 악마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박명자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보험회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명자가 가입시킨 모든 보험을 조사해달라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 미리 파악해서 보호해야 한다. 김준호 씨의 장례식에 갔다. 박명자도 와서 슬퍼하는 척했다. 시동생을 잃은 슬픔이 크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내 눈에는 가짜 눈물로 보였다. 유족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박명자를 보니 정말 화가 났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장례식에 와서 슬퍼하는 척하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일만 남았다. 박명자가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사기행위,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나가야 한다. 곧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박명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야 한다.